한 사람이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종이 몇 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총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조차 그 남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경제 천재가, 냉전의 승부사들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48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죠. 그의 이름은 에드거 후버. 많은 사람들이 그를 FBI를 만든 남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후버를 떠받친 것은 충성심도, 애국심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짜 강하게 만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FBI가 평생 쌓아온 적들을 살펴보면 모든 길은 결국 경제로 이어집니다. 1920년대의 갱단, 1930년대의 은행 강도, 냉전 시대의 첩자, 현대의 테러리스트까지 그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경제가 만들어낸 괴물이었다는 것. 호황이 오면 적이 바뀌었고 공황이 오면 새로운 위협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FBI는 더 많은 권한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수록 권력은 더 커졌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권력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FBI의 역사를 돈의 흐름을 따라 추적해 보겠습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대양을 방패 삼아 전쟁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죠.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경제는 이미 전쟁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무기와 탄약, 식량을 쉴 새 없이 팔아치웠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쟁은 지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시장이었죠. 그 무렵 FBI의 전신은 1908년에 급하게 만들어진 작은 부서였습니다. 배지도 권총도 없었고 의회는 예산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돈줄이 막힌 조직은 존재감도 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조직의 운명을 뒤집을 사건이 터집니다. 1916년 7월 어느 자정, 뉴욕 항구의 블랙톰 섬에서 불길이 치솟했습니다. 그곳에는 영국과 프랑스로 보내질 군수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날 불탄 것은 창고 몇 동이 아니라 미국 전쟁 수출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독일 공작원들이 몇 달 동안 시한 장치를 군수 화물에 숨겨 넣은 결과였어요. 70만 톤이 넘는 탄약이 연쇄 폭발했고 충격파는 자유의 여신상에까지 상처를 입혔습니다. 적이 미국 본토에서 그것도 전쟁 경제의 핵심 시설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퍼질 때마다 권력은 커집니다. 윌슨 대통령은 법무부에 전시 비상 권한을 대폭 부여했고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재판도 없이 체포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입니다. 예산이 없어 허덕이던 작은 부서에 갑자기 돈과 인력 그리고 명확한 임무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위기는 늘 누군가의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22살의 한 청년이 걸어 들어옵니다. 존 에드거 후버. 그는 의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정보도 돈처럼 쌓을 수 있다는 것. 잘 분류된 정보는 언젠가 반드시 힘이 된다는 것이었죠. 훗날 그가 수십만 장의 비밀 파일로 대통령들마저 두렵게 만든 이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가 기다린 건 단 하나.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회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권력을 장악했고 1919년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의 시작이었어요. 사유재산을 없애고 자본가를 몰아내겠다는 선언이었죠. 대서양 건너 미국의 기업가와 금융가, 정치인들은 그 광경을 희망이 아니라 공포로 바라봤습니다. 붉은 깃발이 언젠가 자신과 자신들의 공장과 은행, 재산을 집어삼킬 거라 생각했거든요. 두려움은 늘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미국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1919년 전쟁 특수가 끝나자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제가
급격히 식었어요. 돌아온 병사들을 기다린 것은 닫힌 공장 문과 긴 실업자 줄이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죠.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철강 노동자가, 석탄 노동자가, 급기야 보스턴 경찰까지 파업에 나섰고 25개 넘는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분노가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폭탄 사건이 터집니다. 1919년 8개 도시에서 폭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한 폭탄은 법무장관 팔모의 집을 정조준했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려 한다고요. 24살의 후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진주의자 전담 부서와 20만 장이 넘는 새긴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1919년 11월 이른바 팔모 습격 작전을 진두지휘하죠. 연방 요원들은 영장도 없이 들이닥쳤고 수천 명이 체포됐으며 수백 명은 재판도 없이 러시아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보가 상대한 사람들 상당수는 폭탄 테러범이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였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파업 참가자였습니다. 사람들을 거리로 내몬 건 혁명 사상이 아니라 실업과 빈곤이었죠. 하지만 경제 위기는 설명하기 어렵고 해결에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누군가를 적으로 지목하는 건 훨씬 쉽죠. 그렇게 분노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외국인과 급진주의자에게 향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복잡한 원인보다 눈에 보이는 적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미국 앞에는 훨씬 거대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가 무너집니다. 수십억 달러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무너진 건 주식시장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였습니다. 은행이 셔터를 내리자 예금이 묶였고 신용이 마르자 공장이 멈췄으며 빚을 갚지 못한 농장은 줄줄이 압류당했습니다. 자산이 증발하자 소비가 얼어붙고 소비가 멈추자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자 실업자가 쏟아졌죠. 1933년에 이르자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난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영웅들이 태어납니다. 무법자들이었죠. 먹고 살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은행을 터는 강도는 오히려 통쾌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노린 곳은 평범한 은행이 아니었거든요. 농민의 집을 압류하고 빚 독촉장을 보내던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여겨진 바로 그 은행들이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처럼 보였죠. 그러니 강도가 금고를 털 때마다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무대 위로 존 딜린저가 걸어 나옵니다.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은행털 이범이 될 남자였죠. 가계 강도로 들어간 감옥에서 그는 최고의 은행털 이범들에게 기술을 배웁니다. 감옥이 그에겐 직업학교였던 셈이에요. 1933년 가석방 뒤 불과 9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2번 탈출하고 보안관을 조롱하는 그는 대공황에 지친 이들에게 체제를 골탕 먹이는 통쾌한 악당이었죠. 이 모습을 가장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후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딜린저보다 더 큰 문제가 보였어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1934년 여름, FBI는 마침내 딜린저를 시카고의 한 극장 앞에서 사살합니다. 그날 밤 죽은 것은 딜린저만이 아니었어요. 무법자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FBI는 하룻밤 사이 비웃음거리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탈바꿈했고 곧 다른 갱스터들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 강도가 아니라 총을 든 연방 수사관을 응원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지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감독은 딜린저도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이었죠. 경제가 무너지자 무법자가 탄생했고 무법자가 탄생하자 FBI가 영웅이 됐습니다. 공황이 범죄자를 만들었고 그 범죄자가 FBI를 키워낸 셈이었습니다. 후보의 권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떠올랐거든요. 그 역시 하루아침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대량 실업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경제 폐허 위에서 솟아오른 정치인이었죠. 절망한 사람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했을 때 히틀러는 그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는 다시 전쟁에 빠집니다. 1940년 루스벨트는
오직 후보만 볼 수 있는 비밀 메모를 내려보냅니다.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시민과 거주자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것이었죠. 공개 발표도 의회 승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현대 미국 감시체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곧 가장 혹독한 시험이 닥칩니다. 독일 첩자 조직이 뉴욕 한복판에서 항공모함 설계도와 합성고무 제조법, 군수산업의 영업 기밀을 통째로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FBI는 이중 첩자를 활용해 16개월간 조직 깊숙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33명을 한꺼번에 체포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첩 검거였죠. 그날 이후 FBI는 더 이상 갱단이나 쫓는 조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의회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 더 넓은 감시 권한을 내줬어요.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또 한 번 FBI의 금고를 채워준 셈입니다. 1941년 진주만이 불타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또 다른 거대한 경제 사업을 낳습니다. 맨해튼 계획이었죠. 핵폭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와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을 쏟아부은 거대한 사업이었어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잿더미로 변하며 전쟁은 끝났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 비밀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핵무기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추적 끝에 로스 앨러모스의 핵심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가 폭탄 설계도를 모스크바로 넘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이 20억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인류 최강의 비밀이 사실상 공짜로 스탈린의 손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FBI의 임무는 범죄자를 잡는 일에서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일로 바뀝니다. 가장 뜨거웠던 전쟁이 끝나고 가장 차가운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교외에는 똑같은 주택단지가 끝없이 들어섰고 공장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 텔레비전이 쏟아져 나왔죠.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소비 경제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아래에는 냉전의 짙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풍요 속에 살면서도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를 먹고 자란 조직이 바로 FBI였죠. 이제 FBI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지문 보관소와 수십만 명의 시민 파일을 보유한 정보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후보가 있었어요. 그는 8명의 대통령과 16명의 법무장관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도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죠. 정치인의 약점, 유명 인사의 스캔들,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까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후보가 쌓아올린 정보 파일은 돈보다 강력한 권력의 화폐였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이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반역자를 외치자 할리우드 배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고 교사는 책 한 권 때문에 해고됐습니다. 풍요로운 소비사회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적이 이미 이웃집에 숨어 있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 무렵 젊은 케네디가 등장합니다. 그는 후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정치인이었어요. 젊고 부유하고 무엇보다 FBI를 개혁할 생각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보의 서랍 속에는 케네디의 정치 생명을 끝낼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1962년의 조용한 오찬 이후 케네디는 더 이상 FBI 개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1963년 케네디가 댈러스에서 암살되자 FBI는 번개처럼 움직여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남았지만 답을 찾는 문은 빠르게 닫혀갔어요. 뒤를 이은 존슨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가난 자체를 국가가 직접 공격하겠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정 정책 가운데 하나였죠. 존슨과 후보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존슨은 후보에게 정년퇴직도 감독도 없는 자유를 보장했고 대신 후보는 가장 강력한 정보 조직을 대통령에게 제공했죠. 이 시기 FBI는 미시시피의 KKK를 사실상 괴멸시키는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시민권 운동 자체를 공산주의가 침투한 위험으로 의심하며 마틴 루서킹을 도청하고 흑인 인권단체를 광범위하게 감시했습니다. KKK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시작된 권력이 이제는 자국민을 적보다 집요하게 감시하는 그림자 국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보가 끝내 막을 수 없었던 적은 시간, 그리고 또 한 번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은 군사적 수렁이자 경제적 수렁이었습니다. 막대한 전비는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훗날 미국 경제를 흔들 거대한 문제의 씨앗이 이때 뿌려집니다. 질서의 회복을 약속하며 닉슨이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그가 진짜 탐낸 것은 후보의 제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비밀 파일과 그 뒤에 숨은 권력이었죠. 문제는 후보 역시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후보는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향년 77. 미국 현대사를 반세기 가까이 움직인 인물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닉슨은 안도했지만 정작 워터게이트로 무너진 것은 FBI가 아니라 닉슨 자신이었습니다. 후보가 떠나자마자 의회는 반격에 나섭니다. 1975년 처치위원회가 불법 도청과 비밀 공작 같은 FBI의 어두운 민낯을 끄집어냈고 반세기 가까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던 조직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미국 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빠집니다. 1970년대는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는데 실업률까지 오르는 경제학자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중산층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베트남전 패배와 워터게이트까지 겹치며 미국인들은 자신감을 잃어갔죠. 그 무력감 속에서 레이건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외쳤고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는 공급 중시 경제 정책과 천문학적 군비 확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바람은 FBI에도 불어닥쳤어요. 경제 규제가 완화되던 시대에 정보기관의 규제 역시 함께 느슨해졌고 처치위원회 이후 채워졌던 족쇄가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그렇게 FBI가 현대적 기관으로 다시 자리 잡던 순간 전혀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테러리즘이었죠. 1983년 베이루트 트럭 폭탄, 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 폭발,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발까지 은행 강도와 간첩을 상대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에게 자살 폭탄 테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FBI에 더 많은 책임과 자금을 부여했지만 정보가 부서별로 갇혀 공유되지 않는 치명적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무렵 중동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단순한 광신도가 아니라 거대한 자금과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가에 가까웠어요. 부유한 집안의 재산으로 훈련 캠프를 세우고 자금을 세탁했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테러도 결국 돈과 조직, 관리 체계가 있어야 지속된다는 사실을요. 2001년 9월 11일 납치된 여객기들이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강타하며 단 몇 시간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공격이 더욱 상징적이었던 이유는 목표 때문이었어요. 무너진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계 금융과 글로벌 자본주의를 상징하던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알카에다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심장을 공격한 겁니다.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납치범들의 단서가 이미 FBI와 CIA의 자료 속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 FBI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보 실패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가 FBI를 다시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애국법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FBI는 전화, 금융,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감시 권한을 손에 넣습니다. 미국 사회는 안전을 얻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내놓았고 그 대가로 FBI는 다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후 FBI는 대테러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며 이라크 전쟁, 빈 라덴 사살, 보스턴 마라톤 테러, IS의 확산까지 20년 가까이 새로운 전쟁을 치릅니다. 대테러 예산은 3배 이상 늘었고 감시망은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객관적으로 미국은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결국 또다시 경제였죠. 수십 년에 걸친 제조업 쇠퇴와 임금 정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떠난 자리엔 텅 빈 건물과 좌절만 남았어요. 수백만 명이 시스템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믿기 시작했고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목소리를 찾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였죠.
전문가들이 비웃는 사이 그는 다른 정치인이 보지 못한 감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분노, 박탈감, 배신감. 특히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지만 세계화 속에서 쇠락한 러스트벨트가 그랬어요. 결국 경제적 박탈감은 정치적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에너지가 그를 백악관까지 밀어올립니다. 하지만 워싱턴에는 이미 또 다른 권력, FBI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고 2017년 트럼프는 FBI 국장 코미를 전격 해임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해임은 특별검사 수사라는 더 큰 폭풍을 불러왔죠. 그 과정에서 FBI는 더 이상 모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치화된 권력기관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0년 이후에도 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간 뒤 미국은 수십 년 만에 고인플레이션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식료품 계산대에서 분노를 체감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경제가 정치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흐름 속에서 2024년 미국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합니다.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받던 인물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귀를 이뤄낸 거예요. 이제 2026년의 미국을 들여다볼까요? 겉으로 보면 숫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상당 부분 내려왔어요. 하지만 숫자 뒤에는 거대한 불안이 숨어 있죠.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눈앞의 위기는 넘겼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 앞으로 거대한 청구서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시점에 FBI 역시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에서 출발해 사이버 범죄, 외국 정보기관, 온라인 극단주의, 경제 안보, 선거 개입까지 추적하는 거대한 기관으로 성장했죠. 수백만 미국인은 여전히 자유 일부를 내주더라도 더 강한 안전을 원합니다. 안전이라는 상품을 위해 자유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FBI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의 면역 체계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진짜 병균과 싸우며 나라를 지켜내죠. 하지만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해지면 병균이 아니라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FBI의 역사는 바로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어요. 어디까지가 안전이고 어디서부터가 통제인가? 어디까지가 보호이고 어디서부터가 감시인가? 어쩌면 FBI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쫓아온 진짜 적은 갱단도, 첩자도, 테러리스트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공포, 바로 그것이 FBI 역사 전체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힘이었으니까요. 공황은 갱단을 만들었고 전쟁 경제는 첩자를 불러왔으며 산업의 쇠퇴는 분노한 유권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FBI는 더 많은 예산과 더 큰 권한, 더 넓은 감시망을 손에 넣었죠. 범죄가 커질수록 FBI도 커졌고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그 힘 역시 강해졌습니다. 결국 FBI를 키운 건 총알도 배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FBI의 역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유와 안전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권력을 믿어도 되는가? 그 오래된 질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FBI는 탄생 이후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많은 정보를 손에 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앞으로 누구를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음 FBI의 적은 갱단도, 첩자도, 테러리스트도 아닐지 모릅니다. 또 다른 경제 위기일 수도, 누군가의 분노일 수도, 혹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제목이 무엇이 될지는 결국 앞으로 미국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